어둠이 내려앉은 신혼방, 시계 초침이 갑자기 멈춘다. 준태야, 거기 있지? 지금 뭐라고 했소? 미정은 목에 옅은 흉터를 쓸어 올리며 눈시울을 붉힌다. 말 못한다던 그녀가 왜 내 아들의 이름을 그날 난 도망친 게 아니야. 만수의 손이 떨리며 이불 가장자리를 움켜쥔다. 그녀의 첫마디가 20해 묻어둔 밤을 깨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그 사랑 속에 20해 전 잃어버린 아들의 진실이 숨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숨은 진실을 끝까지 함께 밝혀가고 싶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습니다. 우체국 관사 마당의 고무나무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 있네요. 만수는 오늘 재혼을 합니다. 70살의 나이에 말이죠. 상대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조용한 여자 윤미정입니다. 66살의 미정이죠.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용하면 좋은 거지, 뭐. 다만 너무 조용하면 사람 마음이 갇힌다고.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20해를 호라비로 살아왔으니까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큰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후 줄곧 혼자였거든요. 골목시장을 지나 구청으로 가는 길, 노란 간판의 전파사와 붉은 글씨로 쓰인 새마을 금고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간판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더 느렸고 사람들도 더 끈끈했던 것 같습니다. 만수도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구청 접수 창구에서 도장이 툭 떨어지는 소리에 만수는 묘한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혼인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중한 인사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정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만수는 미정의 목에 있는 옅은 흉터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불길이 스친 자리 같았습니다.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런 흉터라면 더욱 그렇겠죠. 점심은 골목에 있는 들깨국수집에서 했습니다. 차남 준호와 며느리 세린이 합류했어요. 준호는 45살의 성실한 아들이고 세린은 43세 다정한 며느리입니다. 큰아들을 잃고 난 후 이 작은 가족이 만수에게는 전부였어요. 아버님, 이제 평온해지실 거예요. 새어머님은 조용하신 분이니까요. 세린의 말에 만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조용함이 평온이길 바랐지만 벽시계가 또 멈췄구나. 준태 제삿날마다 멈추던 그 시계가 오늘도. 큰아들 준태는 20해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국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벽시계는 종종 멈추곤 했어요. 마치 시간도 슬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동네 유지인 오태수가 들어왔습니다. 72살의 오태수는 이 동네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건설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동네 일에도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태수의 시선이 미정의 목에 잠깐 멈췄습니다. 미소는 예의 바르게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파문처럼 흔들렸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태수의 표정이 그랬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좋은 날이니까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데 괜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만수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새로운 동반자를 맞이한 날이니까요. 비록 미정이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범한 일상을 꿈꿔봤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진실이 문을 두드리기도 하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관사 창밖으로 국도 바람이 가늘게 울고 이불이 살짝 들썩였어요. 만수는 새로운 아내와 함께하는 첫날 밤이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침대 한쪽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미정의 모습을 보며 만수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해 동안 혼자 지낸 이 집에 다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미정의 입술이 떨리며 아주 미세한 숨과 함께 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만수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준태야, 거기 있지? 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말을 못한다던 미정이 그것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어떻게 미정이 준태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혹시 동네 소문으로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준태를 직접 아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미정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말 못한다던 미정이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니.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미정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미정이 아직 자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어서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평온해 보이는 잠든 얼굴이었지만 목의 흉터가 아침 햇살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흉터를 보고 있으니 어젯밤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만수는 장롱을 정리하다가 깊숙이 숨겨둔 파우치를 발견했어요. 미정의 짐을 정리해 주려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는데 그 안에서 낡은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십몇 년 전에 쓰던 접었다 폈다 하는 휴대폰이에요. 화면도 작고 기능도 단순한 그런 폰이었죠. 만수는 궁금해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가는지 화면이 흐릿했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112번이 있었습니다. 경찰서 번호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보니 첫 줄에 국도 까만 봉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태가 사고 난 곳이 바로 국도였거든요. 그리고 당시 목격자들이 말하길 까만 봉고차가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미정이 왜 이런 메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서에 여러 번 전화를 했을까요? 만수는 미정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미정은 만수가 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폰, 그쪽 거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정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20회를 돌고 돌아 이 집으로 들어온 단서구나.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정에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 표정이 이상했다며 걱정이 되어 온 거였어요. 만수가 폴더폰 이야기를 하자 준호는 찜찜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과거를 캐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준호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어요. 가족이 평온하게 지내길 바랐는데 또다시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외삼촌한테 물어볼게요. 외삼촌이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준호는 외삼촌 태수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태수는 준호에게 있어 든든한 후원자 같은 존재였거든요. 형이 죽고 난 후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영향력도 있고 인맥도 넓어서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과거는 묻자고요. 우리 이제 겨우 안정되잖아요. 세린은 이 가정이 다시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큰아들을 잃고 난 후 이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모든 가족이 힘들어했어요. 이제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또다시 과거를 파헤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정과 진실은 종종 서로에게 모래가 된다. 때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만수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정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아들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미정과 함께 국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20회 전 준태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밝히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만수의 옆을 따라 걸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국도변에 작은 추모비가 서 있었어요. 20회 전 비가 오던 날 세워진 간이 추모비였습니다. 만수가 직접 세운 거였어요. 큰아들을 잃고 너무 슬퍼서 무언가라도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비석에는 사랑하는 아들 준태를 그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글씨가 조금 바래긴 했지만 만수는 매년 이곳을 찾아와 아들을 기억했어요. 미정은 말없이 가져온 국화를 추모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목의 흉터를 쓸어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만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그날 전화를 하셨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신고 했어요. 만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그날 밤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정은 준태의 사고를 목격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만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미정이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다.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내 목이 먼저 꺼졌을 뿐.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불타는 차,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의 목을 감싼 뜨거운 열기까지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대성전자라는 오래된 폰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고 유리창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런 옛날 폰을 고칠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었거든요. 사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만수가 폴더폰을 내밀자 반가워했어요. 어머, 이런 폰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폰 써본 적도 없을 거예요. 사장은 껄껄 웃으며 서랍에서 먼지 쌓인 리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폰을 분해해서 안에 있던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옛날 SD 카드네요. 운 좋으면 복구될 거예요. IMF 때도 이런 거 많이 복구해줬거든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IMF, 노란 봉투, 등기우편. 그 시절 배운 건 버틴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모든 게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던 시절 말이죠. 몇 시간 후 사장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흐릿한 사진 썸네일들이 떠올라 있었어요. 주유소 CCTV에서 캡처한 듯한 스틸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승합차의 옆면이 보였고 반쯤 가려진 번호판에 끝자리에 70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시간과 위치가 찍혀 있네요. 2005년 10월 9일 밤 11시 41분. 이 근처 주유소 각도인 것 같은데요. 만수는 그 날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준태가 사고 난 날이었거든요. 시간도 사고가 난 시간과 거의 비슷했어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날짜는 칼 같다. 내 가슴을 다시 베는구나. 20해가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주유소의 형광등 불빛, 비에 젖은 도로,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촬영된 것 같은 각도였습니다. 미정이 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미정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준호가 이 소식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형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새어머니가 형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폴더폰, 메모, 그리고 복구된 사진들까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새어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때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하세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세린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만수는 세린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 미정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미정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만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른 법입니다.
만수가 폰 수리점을 다녀온 지 이틀 만에 태수 측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없이 떡 한 상자를 놓고 가더군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음고생 마세요. 옛일은 옛일입니다. 만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왜 태수 쪽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떡을 가져왔을까요? 만수는 대답했습니다. 누가 옛일로 만들지 우리가 정하는 거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떡의 단맛 뒤에는 늘 무언가가 씹혔다. 오래 살아보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주는 선물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화를 내며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외삼촌이 도와줄 수 있다잖아요. 가게 자리도 알아봐 준다고 하시고요. 준호에게 태수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형이 죽고 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업도 태수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괜한 일로 태수와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 형이 떠난 밤을 흥정의 재료로 쓰지 마라.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늘 옳은만 고집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의 안전과 생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세린도 남편의 걱정에 동의했습니다. 이 집안이 다시 어려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큰아들을 잃고 난 후 몇 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시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남편도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힘들어했었거든요. 이제 겨우 평온을 찾았는데 또다시 과거를 파헤치면서 가족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세리는 혼자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칵테일 냅킨을 발견했어요. 몇 년 전에 정리할 때 우연히 발견해서 그냥 두었던 건데 지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냅킨에는 술집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위에 연필로 흐리게 쓴 낙서가 있었어요. 10월 10일 19시 30분 봉고차 번호판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리는 그제야 이 냅킨이 어디서 나온 건지 기억났어요. 몇 년 전 태수가 집에 왔을 때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때 태수는 어른들 얘기라며 계산대에 두고 갔었거든요. 세리는 별 생각 없이 주워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세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왜 내가 가지고 있지? 그날 외삼촌이 왜 이런 메모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세리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이 냅킨이 정말 중요한 증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전화 걸기와 삭제 사이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떨렸습니다. 세리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신 냅킨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다음 날 만수는 미정과 함께 다시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이 더 많은 파일을 복구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동영상 파일도 있었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비 오는 밤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까만 봉고차가 지나가는 모습, 그리고 잠깐 멈춰서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날 밤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미정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미정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20회 동안 침묵을 지켜온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평소와 다르게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어요. 만수 형,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신가요?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일로 바빠요. 태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깊이 파헤치지는 마세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수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성전자 수리점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필 복구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급히 수리점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들어와서 컴퓨터와 외장하드만 가져갔어요. 사장은 미안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증거가 허공으로 흩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만수는 허탈했어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물거품이 되다니요. CCTV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게 CCTV도 이상해요. 전원선이 뽑혀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뽑은 것 같아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원선은 누가 항상 먼저 뽑는가? 심장과 기록, 둘 다. 이건 분명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누군가 만수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날 밤 관사 앞에 검은 그림자들이 스쳤습니다. 미정이 커튼 사이로 내다본 것은 며칠 전에 떡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타고 온 것과 같은 상표의 트럭이었어요. 트럭은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불길 냄새가 난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20회 전 그날 밤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수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준호가 결정적으로 외삼촌에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외삼촌,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곤란해질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완고한 분이시잖아.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전에도 말했지만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태수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키고 싶으면 잠자코 있어. 새어미도 말 못하는 사람이라며? 그럼 개입도 못하겠지. 준호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새어머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니까 설령 뭔가 알고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만수가 장롱에서 폴더폰을 찾으려고 했는데 파우치째 사라져 있었거든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폰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누가 집에 들어왔나요? 만수가 세린에게 물어보자 세린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고장났어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길이 막히는 날은
보통 누군가가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거였어요. 세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집 열쇠는 태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드렸던 거였어요. 혹시 태수가 몰래 들어와서 폰을 가져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세리는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칵테일 냅킨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이게 중요한 증거는 아닐까요? 하지만 이걸 시아버지에게 말하면 남편과 태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세리는 남편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외삼촌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실까? 준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외삼촌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형이 죽고 난 후에도 우리 가족을 계속 돌봐주시잖아. 세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태수가 은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모든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정과 함께 기억을 더듬어 그날 밤의 일을 재구성해 보려고 했어요. 미정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불이 났어요. 차에서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망갔어요. 아이를 두고. 만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준태를 두고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말하기는 두려워했어요. 20회 동안 침묵을 지켜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위험해요. 말하면. 만수는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미정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조금씩 미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졌지만 미정이라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 며칠간의 침묵 끝에 미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갈라지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만수와 마주 앉은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목의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신고했어요. 만수는 숨을 죽이고 미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붙은 차, 물 끼얹다가 목을 다쳤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각각의 단어가 만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준태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다쳤던 거고요.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만수의 질문에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협박이 있었어요. 준태 이름 말하면 너도 태운다고.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미정을 협박해서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20회 동안 말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침묵은 겁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 방식이었구나. 미정은 일어나서 바느질 바구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늘통 속에서 동전보다도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만수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혹시 몰라서 2개로 나눠놨어요. 미정은 폴더폰에서 메모리 카드를 뺄 때 원본을 따로 보관해뒀던 거였어요.
혹시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고 할까봐 대비책을 마련해뒀던 거죠.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은 잃었지만 대비는 잃지 않았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린이 들어왔어요. 세린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칵테일 냅킨을 쥐고 있었고요. 아버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외삼촌 편을 들 생각이었는데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세린은 칵테일 냅킨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10월 10일 19시 30분 봉고차 번호판 바꾸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걸 왜 가지고 계셨어요? 만수가 물어보자 세린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 태수가 집에 왔을 때 어른들 얘기라며 계산대에 두고 갔던 거라고요. 세린은 별 생각 없이 주워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세린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체면은 집을 지키지 못한다. 진실만이 잠을 재운다. 남편의 편을 들고 싶었지만 양심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고맙구나. 만수는 진심으로 세린에게 감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미정이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복구된 사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주유소의 형광등 아래 까만 봉고차와 함께 뒤쪽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동네 복싱 체육관 이름이 적힌 스티커였어요. 만수는 그 체육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조카가 후원하는 곳이었거든요.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흔적은 늘 일상에 붙는다. 홍보 스티커, 영수증, 냅킨, 그리고 사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칵테일 냅킨의 날짜는 사고 다음 날이었고 봉고차 번호판을 바꾸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차에 붙은 스티커는 태수와 연결되는 것이었고요.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새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어보자 만수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정의 증언, 메모리 카드, 그리고 세린이 가져온 냅킨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준호에게 태수는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이 죽고 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줬고 지금도 계속 후원해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준호야,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만수의 말에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세린이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은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날 밤 태수의 부하들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왜 지금까지 침묵해야 했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입 다물고 살아라. 안 그러면 너도 준태처럼 된다고.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20해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만수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이겨내요. 준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태수가 은인이었지만 형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태의 기일에 모든 것을 밝히겠어. 이제 마지막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20회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때가 온 거였어요. 드디어 장남 준태의 기일이 왔습니다. 20회째 맞는 기일이었지만 올해는 특별했어요. 만수는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준태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이 모였는데 태수도 와 있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전부터 만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일이니까 오지 않을 수는 없었죠. 동네 유지로서의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형님, 올해도 준태를 그리워하시는군요.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향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오늘은 체면 말고 기록을 올리려고 합니다. 만수는 준비해온 봉투에서 프린트된 스틸컷들을 꺼냈습니다. 복구된 로그, 세린이 가져온 냅킨, 그리고 작은 보이스 레코더까지 차례대로 제사상 앞에 놓았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노인네가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네요. 태수는 여전히 여유를 부리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세린이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이건 외삼촌께서 제게 맡기셨던 거예요.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칵테일 냅킨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그 냅킨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깜빡하고 놓고 간 것이었거든요. 만수가 보이스 레코더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말이 흘러나왔어요. 번호판 바꾸고 유리 닫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려.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깨끗하게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20회 전 녹음이라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태수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때 현관에서 낯익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미정이 며칠 동안 찾아다니며 설득한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 남자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죄를 덮고 살았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로 와서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아이를 못 봤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음 날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돈으로 조용히 처리하라고. 제가 운전대를 잡았고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운전기사는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 사장님, 이제는 끝내시죠. 20회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나타나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는 직접 치지 않았다. 사고였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늘 직접만 가리는군요. 지시는 간접이 아닙니다. 만수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덜어왔는데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지시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사상의 촛불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20회 동안 버텨왔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정이 일어나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태야, 이제 편히 쉬어. 미정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목을 조여왔던 공포와 침묵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준호는 그동안 태수에게 의존하며 진실을 외면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형의 죽음 앞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택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말했어.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탁, 탁. 정말로 집안의 벽시계가 다시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마치 준태가 평안을 찾았다는 신호인 것처럼 말이죠. 태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랬다. 그날 밤, 준태가 우리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 겁을 주려고 했는데, 태수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20해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거였습니다.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하지만 태수의 변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고 후의 은폐 작업, 미정에 대한 협박, 증거인멸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정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태수는 체포되었고 운전기사도 자수했습니다. 20해 만에 진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제사상의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준태가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주유소에서 추가 영상도 확보되었어요.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던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였죠. 운전기사는 정식 진술을 했고 태수는 건강 문제를 핑계로 입원했지만 병실 문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존경받던 유지가 사실은 살인사건의 배우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운전기사의 자백까지 있어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관사 마당에는 봄비가 내린 후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먼지가 씻겨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수와 미정, 준호와 세린이 함께 국도변 추모비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후련한 마음으로 말이죠. 추모비 앞에서 미정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태야. 이제 미정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20해 동안 목을 조여왔던 공포에서 해방된 거였습니다. 만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 있다. 준호도 형의 이름을 불렀어요. 형, 나도 여기 있어. 세린도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진실을 외면했어서.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늦은 고백도 아직 제때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고 진실이 우리를 다시 걷게 했다. 비록 20해가 걸렸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멈추던 벽시계가 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국수 끓일까요? 만수가 물어보자 미정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2그릇 해주세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3그릇이에요. 형 목까지. 이제 준태의 몫을 차려놓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 되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 준태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태수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떳떳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세린도 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더 챙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태수를 의식해서 거리를 두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은 이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20회 동안의 침묵이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말하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작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어요. 과거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던 사건이 계획적 범죄로 밝혀진 사례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미정도 용기를 내어 증언대에 섰어요. 20회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타는 차에서 아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그 후로 협박을 받아 침묵해야 했습니다. 미정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재판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후의 은폐 작업과 증인 협박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협박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만수와 미정은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오랜 싸움이 끝난 후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정의 말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말이죠. 몇 주 후 가족들이 모여 소박한 잔치를 열었어요. 준태의 기일이 아니라 준태를 기리는 날로 정한 거였습니다.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기술보다 함께 사는 기술을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그 기술의 첫걸음은 말해야 할 때 말하는 용기였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고무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새로운 계절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용기가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말입니다. 만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비록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만수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용기가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꺼내보시고요.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